자, 이 전제 조건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는 부와 성공을 이루고 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믿어보겠느냐 이런 거죠. 네, 전제를 깔고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지.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느냐면요.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내려와서 이 전제 조건 강의를 들었어요. 그 스님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소감 스피치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에서 20년 수행한 것보다 이 속세에 내려와서 2시간 이 NLP 전제 조건 강의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 훨씬 더 깨닫는 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지혜도 이게 다 들어있고 뭐 어떤 치유의 원리, 변화의 원리, 뭐 또 건강, 뭐 행복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걸 잘 소화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앞으로 치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인생을 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 그 자체가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실제에 대한 지도에 반응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도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마음의 IR, 마음의 내부 표상, Internal Representation, 요게 이제 지도고, 영토는 이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정보는 초당 200만 피트가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데 초당 200만 피트 중에 대부분 삭제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되어서 실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134피트라고 그랬죠. 즉 5만 자의 글자가 머리에 남는 것은 5자에서 9자 정도 되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2 5자에서 한 9자 정도 되니까 너무나 미약한 정보라는 거죠. 전체 세상에 대한 정보가 해운대 백사장이라면 모래를 한 주먹 집어서 떨어뜨릴 때에 손바닥에 남아있는 이 정도가 바로 머리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부 표상, 지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도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지도. 즉 자기 생각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실제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우리 선생님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지도가 완벽하게 옳고 어떤 사람의 지도가 완벽하게 틀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지도라는 게 참 재미난 게 어떤 사람은 올바르고 긍정적인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지도, 왜곡된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망가진 쪽으로 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인생을 살았다면은 뭐 또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에 대한 정오심과 관련된 그런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오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뭐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가장 나쁜 지도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지도죠. 뭐 일본의 오음줄기교 같은 경우에 오음줄기교 아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실에 독가스를 뿌리고 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살인 집단의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악으로 몰고 가죠. 그럼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지도를 보다 풍성한 지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선택의 폭이 넓은 보다 풍성한 지도로 만들어주면은 모든 사람들은 알아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NLP 훈련의 목적은 어떤 올바른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NLP는 어떤 종교와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랑 관련되는 게 아닙니까? 또는 뭐 기독교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불교와도 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뭐 기독교와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는 목회 NLP가 많이 또 활성화되어 있고요. 전에 또 손님들도 이거 많이 배워요. 손님들. 네. 왜냐하면 이거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자, 어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우리 행동은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는 거죠. 자, 이 목적에는 되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우리는 이제 회피적 동기라고 그러죠. 회피적 동기.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우리는 지향적 동기. 지향적 동기.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이 동기의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해요. 동기의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 NLP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선생님은 따님을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따님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는 지향적 동기겠죠. 우리 따님이 치료가 되었을 때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즐거움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지향적 동기죠. 또 어떤 사람은 NLP를 왜 배우기를 원하죠? 아, 저의 고질적인 뭐 대인 공포증을 해결하고 싶어요. 뭐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발표 불안증에서 벗어나고 싶고 대인 공포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건 뭐죠? 회피적 동기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기부여를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다고 했을 때, 담배를 계속 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아마 폐가 망가지겠죠? 폐결핵이나 폐암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폐결핵이나 폐암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마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이고, 가족들의 돈을 다 갖다 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친척들한테도 돈을 또 갖다 쓰게 될 것이고, 아마 가산탕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 이제 고통을 줌으로써 담배를 끊게 만드는 거죠. 담배를 끊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숨 쉬는 게 굉장히 좀 편안해질 겁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아마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길 거예요. 활력이 넘치니까. 운동을 하고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60대지만은 뭐 40대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병원 신세에 지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거는 뭐죠? 이제 지향적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제 고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법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살을 빼려고 이런저런 운동도 다 해보고 굶어도 보고 뭐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고기도 끊고 채식 위주의 음식도 먹어봤지만은 결국은 살이 그대로 찌면서 살을 빼지 못했던 이런 경우 말이죠. 이건 이제 고통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소식 인체 식품을 섭취하면서 한 달 만에 최소 10kg 이상 몸무게가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 습관을 만들도록 훈련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없이 살은 살대로 빠지고 몸은 몸대로 건강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죠? 즐거움이죠. 즐거움. 고통을 주고 이제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스피치를 하면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NLP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어떤 동기의 방향을 잘 설정해 주는 게 좋다. 고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야죠. 그럼 결단을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되고, 뭔가 이루었을 때 그 즐거움이 최고조의 즐거움이 되었을 때 이 고통과 즐거움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지렛대 역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지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논다 그랬죠. 자, 아무리 사악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면은 긍정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한 건 나쁜 행동이죠.
근데 도둑질을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 병원비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었어. 병원비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은 어머니 병원비를 번다라는 의도는 어때요? 긍정적이죠. 이와 같이 이제 뭐 모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 이면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 의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한번 봐봐요. 이제 두 아들이 접시를 깨뜨렸어요. 큰 아들은 접시를 3개를 깨뜨리고 둘째 아들은 접시를 1개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너 접시를 어떻게 해서 깨뜨렸어 하니까 큰 아들은 야 우리 엄마가 맞벌이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 엄마 대신 미리 설거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았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네요. 그래서 3개가 깨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설거지 한다고 놀아주지 않아서 옆에서 접시 돌리기 하면서 혼자 놀다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1개를 깨뜨렸어. 그럼 이제 일단 접시 깨뜨린 의도는 설거지 하는 거하고 노는 거였는데 깨진 것은 큰아들이 3개를 깨뜨렸으니까 더 많이 깨뜨렸지만은 의도로 본다면 어떤 의도가 더 좋죠? 큰아들이 더 좋죠. 만약에 엄마라면은 아들을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될까요? 너는 3개를 깨뜨렸으니까 3대를 맞아라. 너는 1개를 깨뜨렸으니까 1대를 맞아라. 이렇게 하면 안 맞겠죠. 그래서 의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이렇게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상하구나. 그렇지만 너는 어리니까 아직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동생하고 놀아주든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훈계를 하면 좋겠죠. 둘째 아들한테는 야 접시는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지 놀이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앞으로는 접시를 갖고 놀지 마라. 엄마가 장난감 하나 사줄 테니까. 그럼 더 좋겠죠. 이제 실제 이제 이 의도를 존중하면은 우리 뭐 애들을 훈육하거나 가르칠 때 정말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의도를 존중을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지각한 사람 다 나와 다 때리지 않습니까? 지각한 것은 잘못됐지만은 지각한 의도가 있을 거니까. 너 지각을 어떻게 하게 해서 지각을 했어? 저희 집안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동네에 저기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심부름하고 오니까 늦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요즘은 도로 사정이 좋지만요. 옛날에는 도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도 좀 낮은 다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비가 오면은 다리가 넘친단 말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에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각을 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의도를 존중한다면은 행동을 교정시키는 게 굉장히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례로 그 옛날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지존파의 이름이 그 두목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이 두목이 김기한이라는 애인데요. 예,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반장을 했는데 네, 국민학교 3학년 때 육성예비를 안 내가지고요. 야 육성예비 안 놓은 사람 다 나와. 해서 그 반장을 뺨을 한 20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너 내일까지 육성예비 가져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너 죽여버리겠어.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를 갈았다니. 이를 갈고 야 부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존파를 만들었대요. 만약에 그때 그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뺨을 때리지 않고 행동의 의도를 물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너 어떻게 해서 육성예비를 안 가져왔니? 그러면 저희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혼자 농사지으면서 저를 키우는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그 스님이 좀 감동적인 분이다 그러면은 야 너 교무실로 와. 너 반장이냐 특별히 선생님이 대신 육성예비 내줄 테니까 다음에 너가 어른이 돼서 꼭 갚아라. 이건 빌려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육성예비를 갚으라고 했다면 이 김기한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존파를 만들진 않았겠죠. 네.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행동의 의도를 알아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자, 무의식은 우리를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의식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돕느냐 하면은 어떤 정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우리를 돕고자 해요. 정상. 무의식은 정상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정상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기 퓨즈의 비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퓨즈. 자, 퓨즈 우리 전기 퓨즈는 퓨즈가 내려감으로써 어떤 전기 과부하라든지 또는 누전이라든지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퓨즈는 우리를 돕고자 하는 거죠. 그죠? 누전 방지, 전기 과부하 방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퓨즈가 우리를 돕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도 이제 어떤 정상을 통해서 돕고자 한다. 퓨즈가 내려갔을 때 당장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퓨즈가 보내는 뭐 누전이나 전기 과부하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어떻습니까? 퓨즈는 감사한 일이죠. 자, 무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도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정상을 보내는데 예를 들면 감기 몸살이다. 감기 몸살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예를 들어서 과로하지 말고 한 3일 정도는 병원 입원을 하거나 집에서 푹 쉬거나 링겔을 맞거나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링겔을 맞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집에서 푹 쉰다면 아마 몸살은 나을 거예요. 그러면 몸살은 감사한 일이죠. 긍정의 신호를 보냈으니까. 근데 그 몸살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과로를 한다든지 계속 뭐 출근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몸이 더 망가지겠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신체의 뭐 통증이나 아픔이나 질병도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의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신호라는 겁니다. 자, 우울증은 어떤 신호냐? 좀 더 재미있는 활기찬 활동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외로움은 어떤 신호일까요? 외로움은 가만히 있지 말고 너가 먼저 다른 누군가한테 연락을 취해라. 사람을 만나라 이런 신호일 수가 있겠죠. 불안은 어떤 신호일까요? 불안은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라. 발표 불안은 발표 준비를 하고 시험 불안은 시험 준비를 하고 막연한 미래의 불안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라. 이런 신호죠. 두려움은 뭐냐? 두려움은 지금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이런 여러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이와 같이 무의식은 어떤 정상이나 문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도 보면 뭐 어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뭐 실패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호라는 거죠. 실패라는 것도 신호죠. 실패. 자, 이 실패에서 성공의 교훈을 배우라는 거죠. 성공의 교훈. 자, 그리고 뭐 아픔 상처도 마찬가지죠. 아픔 상처 뭐 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라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린 것도 신호죠. 암. 직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옆과 뒤를 좀 돌아보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당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챙겨라. 뭐 이런 다양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무의식은 뭐 신체의 정상, 마음의 정상, 인생의 정상, 다양한 어떤 정상을 통해서 긍정의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돕고자 한다. 그래서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다음 5번에 보면 이해하기를 원하면 실행하라 그랬죠. 이해하기를 원하면 실행해라. 백문 불여 일견. 자, 한 번 보는 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죠. 백견 불여 일행.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더 낫다. 이 NLP는 실행의 심리학이거든요. 실제 실천해봐야 돼요. 이 전제 조건도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실습시켜 드릴 텐데 선생님의 모든 문제, 모든 힘들었던 과거, 뭐 아픔, 상처 이런 걸 전제 조건에 맞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제 조건에 맞게 그런 과거의 문제들을 해석을 하고 그에 맞게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NLP는 그 흑백 논리가 아니다. 흑백 논리 뭐 옳고 옳지 않은 걸 구분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자,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모든 게. 보세요. 하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두 가지보다 세 가지, 네 가지가 더 긍정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막히겠네. 이 하나에 빠져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생각 외에 다른 여러 생각을 해요.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도 막히겠고, 우산 파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겠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되겠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는 또 오염 물질을 비가 씻어주니까 하늘이 깨끗해질 수도 있겠네.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누가 더 긍정적일까요? 후자가 되는 후자. 후자가 훨씬 더 긍정적이겠죠. 이렇게 선택 범위가 넓어질수록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관계도 나는 내 또래 같은 이성에게만 같은 동성에게만 나는 관계를 잘할 수 있어. A는 그래요. 근데 B는 뭐 내 또래 동성과도 관계를 잘하고 이성과도 관계를 잘하고 위로 10살 많은 사람, 뭐 아래로 10살 연하, 뭐 직업도 다양하게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NLP는 바로 이제 이 융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융통성, 유연성, 선택의 폭. 선택보다 넓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고집, 아집,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문제시하죠. 술을 마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나는 맥주만 좋아해. 근데 B는 맥주도 좋아하고 소주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양주도 좋아하고 이걸 다 좋아한다고 했을 때 술자리에 누가 더 술을 잘 마시겠습니까? 다양성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순간 문제에서 벗어나죠. 하나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이른바 우물에 빠져 있는 개구리와 같은 거죠.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물 밖에 나오게 만들어서 우물도 보여주고 우물 외에 산도 보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강도 보여주고 뭐 나무풀 모든 걸 다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넓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물에 신경을 쓸까요? 신경을 안 쓰죠. 자, 많은 분들은 뭐 저희 센터에 발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와요. 이분들의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하거든요.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떨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긴장 떨림이 없어질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르치죠. 긴장 떨림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긴장 떨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 긴장되고 떨리는 스피치만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긴장되고 떨리는 스피치도 하지만 편안하게도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도 말을 할 수 있고 뭐 대화하듯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강의형으로 말할 수도 있고 연설형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긴장 떨림이 있고 이 사람도 긴장 떨림이 있는데 이 사람 긴장 떨림만 있고 이 사람 긴장 떨림 외에 다양한 스피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스피치를 더 잘할까요?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 떨림은 없애는 게 아니라 긴장 떨림 외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긴장 떨림은 그냥 없어집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외에 나머지 선택의 여지를 넓혀라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 사람들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파괴적이고 개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자고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은 나쁜 행동이지만은 근데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의 그 상황에서는 게임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중독을 치료해 보면은 뭐 게임을 언제 시작했니 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집에 안 계셔요. 엄마 아버지는 저녁 7시가 넘어서 오시는데 저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혼자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심해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시간도 안 가고. 근데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 시간도 잘 가고 무섭지도 않고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것도 쉽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 고3짜리가 게임 중독에 빠진 건 나쁜 행동이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엄마 기다리면서 집에서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게임을 한 것은 어때요? 최선이죠. 요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살인자조차도 그 당시에는 살인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김길태라는 애가 있었어. 길태. 부산에서 이런 이제 여중생을 납치를 해서 옥상으로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목줄라 죽이고 그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에 시체를 넣어서 그게 이제 동네 뭐 사람들이 이제 물을 트니까 막 오염물질이 나오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물탱크에 애가 죽어 있었거든요. 이게 김길태 사건이거든요. 그럼 김길태는 죽일 놈이잖아요. 그렇죠. 죽일 놈인데 근데 김길태가 애를 납치했던 그 상황을 본다면은 김길태는 그때 최선의 선택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친구도 없고 뭐 용돈도 없고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주 예쁘장한 애가 지나가. 그러니까 걔를 이제 순간적으로 납치해서 이제 옥상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길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조사해보니까 이 김길태는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김길태거든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버린 거죠. 그걸 이제 나이 많은 양부모가 이제 주워서 애를 이제 키웠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쌍하게 키웠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용돈도 안 주니까 뭐 문방구에서 뭐 훔치고 또 같은 반 애들 용돈 훔치고 연필도 훔치고 이 도벽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걔는 도둑놈 뭐 범죄자 손가락질을 했겠죠. 21살 그 살인을 했던 그 시기에는 이미 이제 범죄자이고 도둑놈이고 이렇게 뭐 나쁜 놈으로 낙인되어 있었죠. 친구도 없고 뭐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김길태가 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럼 정상적으로 양육이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도벽도 없고 뭐 용돈도 많이 받고 뭐 친구도 있고 21살 그 나이에 뭐 여자친구도 있고 또 남자친구도 있고 뭐 대학도 다니고 뭐 좋은 환경인 상태에서 만약에 그 길에서 똑같은 여중생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과연 납치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선택의 폭이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면 누구나 착한 사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은 대부분이 이 좀 김길태처럼 악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뭐 인격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이렇게 성인 레벨을 타고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제 보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LP 훈련은 바로 이제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쪽으로 훈련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코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면은 누구나 다 긍정적인 쪽으로 가더라. 그리고 그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상태에서는 그 최선의 선택의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될 수도 있더라 이거죠. 이걸 이해를 하면은 NLP 아주 쉬워집니다, 선생님. 아주 쉬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봅니다.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실패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 그래서 그건 피드백이죠. 자, 만약에 좋은 쪽으로 행동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자, 잘못된 쪽으로 행동했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최고의 성공 공식을 4단계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해요. 네네.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구체화시키면은 이 단계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할 겁니다. 네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조건 다 뭐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은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우는 거죠. 자, 강한 예민한 감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그리고 4단계로 그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즉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융통성 있게. 이게 이제 4단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패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이 실패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달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해라.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전구 발명에 대한 예인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3,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야, 에디슨 박사님은 어떻게 3,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3,000번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3,000가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을 뿐입니다. 3,000가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3,000가지나 알아내었으니까 앞으로 전구를 만드는 제대로 된 방식을 보다 쉽게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실패는 피드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 삶도 이제 피드백이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이해됐으면 바로 이제 9번에 가는데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한다가 아니라 자, 이 work란 단어가 작동하다 또 해석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자, 작동한다로 바꿔주세요. 일한다가 아니라 작동한다. 작동한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모든 사람은 원래 완벽하게 작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출시될 때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출시가 됐겠죠. 완제품으로 출시가 됐겠죠. 네네. 불량 제품만 출시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완제품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바이러스가 침투된다든지 오작동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이제 부모로부터 양육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학교 생활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컴퓨터처럼 오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뭐 불안증, 대인공포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불량 제품이야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원래는 완전한 인간인데 완벽한 인간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 사람 잘못된 인간이다가 아니죠. 아, 이 사람은 원래 완벽한 인간인데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부터 이렇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인간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되고 휴머니즘적인 사고로 바라봐야 되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그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NLP적인 관점에서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거절이나 거부 반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어, 지금 라포가 깨져 있다라는 거, 라포를 또 많이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 내가 너무 내 방식을 고집했다라는 거.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맞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어떤 민감성이나 융통성이 더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고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인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관찰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 사람한테 충분히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추기, 페이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페이싱. 충분히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른바 이제 마음이 열리죠. 이른바 라포 형성이 되는 거죠. 라포. 자, 라포 형성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제안을 하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뭔가를 이끌게 되면, 리딩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 계속 거부 반응을 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맞추기를 안 했거나 그 이전에 충분히 내가 뭐 관찰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그 이전에 또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맞추기를 해서 라포 형성이 되면은 뭐 거부 반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부 반응은 이 라포의 결핍 또는 뭐 맞추기가 부족했다 또는 민감성 융통성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거부하는 거절하는 상담 내담자는 있을 수가 없다. 자, 고집불통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을 뿐이다. 자, 영업에 있어서도 거절하는 고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고집불통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업하는 영업인이 있을 뿐이죠. 자, 강의도 마찬가지죠. 자, 거부하는 청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미없게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거나.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어떤 NLP에서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것인가. 긍정적 반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담사한테 있고 또 코치한테 있고 그리고 강사한테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샌드에서 따님하고 대화할 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따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따님하고 이제 라포 형성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따님한테 잘 맞추어서 따님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할까.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이제 메타포즈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옛날에 자신을 닭이라고 착각을 하는 미친 왕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닭장에서 생활하는 닭장에서. 닭장에 키워다니고 먹이도 뭐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뭐 현인들, 성인들 뭐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왕자의 병을 치료해라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떤 그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할아버지가 왔어요. 제가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 치료를 했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거지 할아버지가 와서 고쳤다. 예, 예.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한 일은 그 거지 할아버지가 똑같이 닭장 속에 들어간 겁니다. 똑같이 닭장 속에 들어가서 그 미친 왕자처럼 기어다니고 땅바닥에 있는 먹이를 집어먹고 그 미친 왕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닭장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 입장에서는 야, 나랑 똑같은 닭이 한 마리 더 들어왔네 이렇게 된 거죠. 한 일주일쯤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거지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앉아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또 닭장 밖으로 또 걸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왕자도 이제 따라서 앉아 있기도 하고 걸어 나가기도 하고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이제 거지 할아버지가 마루 위에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자도 이제 마루 위에 올라왔죠.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이제 거지 할아버지가 방에서 잠을 자고 방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거지 이제 미친 왕자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맞추기 힘이거든요. 맞추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런 걸 응용을 해서 따님한테 한번 잘 맞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11번을 보면은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그랬죠.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이거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자, 나의 지도만 옳고 너의 지도가 틀리다가 아니라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지도를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우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은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에 뭐 탄핵 찬성에 서로의 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한치 양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맞아요. 어떤 이런 욕망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는데 네, 맞아요. 유도를 시킨 거죠 국민한테. 그러면 국민이 더 똑똑해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12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이 창조할 수 있다.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원이 없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긍정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경험 또는 뭐 심지어 좋아하는 꽃이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사람 이게 다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로 본다면은 행복의 경험, 성취의 경험, 자신감의 경험, 뭐 신나는 경험 여러 경험들이 또 자원이 될 수가 있죠. 미래를 본다면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 희망, 비전, 사명 이게 다 자원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문제마저도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역이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떤 성공의 밑거름을 활용한다면 문제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마비 환자 출신에다가 청각 장애에다가 생명에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는 신체 장애를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오히려 뭐 어떤 식별 능력, 즉 캘리브레이션, 오히려 눈으로 관찰하면서 이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캐치를 하고 피부 빛깔을 보면서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포착을 하는 겁니다. 눈동자 위치를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식별 능력을 키우는데 신체 장애를 오히려 역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신체 장애도 이렇게 자원이 될 수 있고 문제도 자원이 될 수 있고 뭐 우리 삶의 경험으로 본다면 실패도 자원이 될 수 있죠.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실패는 성공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는데 내담자의 자원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내담자의 자원이 뭔가.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 뭐 과거의 행복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 기쁨의 경험, 뭐 이런 경험도 찾아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분의 재능, 앞으로 비전, 꿈, 목표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그분들이 자원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마저도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죠. 이제 이 자원이 없는 상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30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근데 아들은 그 3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찾아 쓰지를 못하죠. 그럼 이 아들은 30억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바로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은 분명히 행복의 경험이 있었는데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과거에 분명히 자신감의 경험이 있는데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면은 지금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야죠. 왜? 그 경험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근데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든지 과거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없다든지 이거는 뭐냐면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LP의 뭐 앵커링, 조만간에 앵커링을 공부하겠지만 앵커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원을 끌어내도록 도와줘야 되죠. 옛날에 자신감의 뭐 경험이라든지 행복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엄지 손가락에 연결을 시켜줘야죠. 이것만 누르면 자신감이 느껴지게끔, 이것만 누르면 행복이 느껴지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봅니다.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함으로써 탁월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즉 탁월성은 복지가 가능하다.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강의를 잘한다면 나도 강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탁월성은 모델링이 가능하니까요. NLP 자체가 탁월성의 모델링에서 시작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 치료사에 해당되는 밀턴 에릭슨, 프리츠 필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세 사람의 천재적인 치료사를 모델링하면서 NLP가 탄생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전문 분야에는 다 이게 성공의 역할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탁월성, 그분들의 어떤 성공의 전략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분과 비슷한 상태의 탁월성을 따라갈 수는 있겠죠. 마치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골프 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술을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골프를 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은 골프 실력은 아니겠지만 아마 비슷한 실력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뭐 강의하는 것부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신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실패 좌절감이 빠지는 사람한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신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 또한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을 같이 이제 묶어서 보는데 14번 우리는 감각을 통해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감각이라는 것은 오감을 이야기합니다. 오감.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자,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귀로 들으면서 소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또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인 정보가 15번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이 된다.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삭제, 생략,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필터링이 되어서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실제 두뇌에 들어오는 것은 초당 134피트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즉 5만 자의 정보가 한 5자에서 9자 정도의 정보로 줄어들면서 그게 다시 일정한 구조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조로 구성이 되느냐. 또 이미지로 상상하고 그림이나 사진처럼 상상하고 그죠. 또 소리를 연상하고 또 어떤 느낌을 연상하고 이렇게 오감적인 마음의 언어로서 내부 표현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뭐 시각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연합이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이런 여러 구조 속에서 상상이 되면서 이게 일정한 구조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기분 나쁜 기억, 불쾌한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기분 좋거나 행복하거나 좋았던 기억은 느낌을 살려주면서 이제 연합을 시키면서 느낌을 키워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NLP는 바로 이제 이렇게 오감을 활용한 이렇게 경험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오감에 대한 연구일 수가 있고 또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 자,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했죠. 마인드 바디 커넥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체 유심조 사상과 똑같죠.
자, 물을 맛있게 만들고 물을 구역질이 나게 만든 게 바로 이제 마음이었던 것처럼, 자,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자, 몸이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쭉 한번 봤습니다.